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가 취업했고 이렇게 해서 사위가 받은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박설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혐의를 뇌물수수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물을 건넨 상대방은 이상직 전 의원입니다.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금액은 2억 2,300만 원 상당.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영입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본 겁니다.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도 압수해 딸 부부와 오간 돈 흐름도 추적해왔습니다. 검찰은 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직권남용 혐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잇따라 부르며 이상직 이사장 임명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은 4년 전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고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진척이 없던 수사는 지난해 9월 이른바 친윤석열계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국회에서 만납니다. 당정 사이 이견이 노출된 의료 대란 우려는 공식 의제에선 일단 빠졌지만 여야 모두 비공개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 총수가 내일 오후 국회에서 만납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최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공식 의제로 선정됐습니다. 의료 공백 우려는 공식 의제에선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안이나 예산 문제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최근 당정 간 이견 때문에 공식 의제로 삼긴 부담스러웠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여야 모두 열린 대화를 하겠다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논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의료 대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의료 개혁은 반드시 완수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에게 희생을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융통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을 두고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만약 회담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경우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의견이 되고 민의를 반영하는 게 있다면 정부나 대통령실도 그것을 쉽게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갖는 건 처음입니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 자체도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회담은 90분으로 예정돼 있는데 여야 합의문 같은 성과까지 낼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 논의가 답보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수와 병원이 부족한 지방은 의료 붕괴가 코앞에 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한 40대 임산부가 1분 간격으로 분만 통증을 느낀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적이지 않아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지만 1시간 반 동안 병원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했습니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당시 전문의가 없어 응급실 운영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고 100km 떨어진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음주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2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했습니다. 뇌출혈과 장기 파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헬기를 타고 150km 떨어진 경북 안동의 한 종합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수영병원을 갖다가 선정하는 데에서는 선정이 안 되니까는 계속 타 병원에 이렇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갖다가 찾는 거죠.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충북 지역 응급 환자 가운데 증상이 심각해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원 요청은 91건. 이 가운데 충북 지역 상급병원으로 옮겨간 경우는 20.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9%는 대전과 충남, 심지어 경기와 전북, 경북으로 옮겨졌습니다. 전국 평균이 43%인 점을 고려하면 2배나 많은 환자가 거리가 먼 타 지역으로 옮겨진 셈입니다. 영도, 옥천 이런 쪽은 2차 병원이 한 군데씩만 있거든요. 중증 외상이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대도시권인 대전으로 나가는 편이고요. 3차 기관이 저희 충북대밖에 없어요. 충북대라고 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최근 추가 모집을 끝낸 하반기 전공의와 인턴 모집에 충북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 의료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서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아가기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곳인데요. 기후변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독도 바다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산물인 독도 홍합도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이른 아침, 울릉도에서 출발한 어선이 독도로 향합니다. 허리에 무거운 쇳덩이를 두르고 내려갈 준비를 마친 잠수부. 해초로 뒤덮인 바위에 붙어 홍합을 캡니다. 독도 바다에서 10년 넘게 자란 어른 손바닥만한 홍합들이 망에 담겨 올라옵니다. 양식 홍합보다 자연산이 홍합 향이 많이 난다고. 맛도 좋고. 울릉도에선 독도 홍합을 넣은 홍합밥이 대표적인 전통 음식인데 앞으론 맛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홍합을 채취를 했는 자리거든요. 다시 홍합 세포자가 거기 안 돋는데 이게 억수로 문제라. 땄는 자리에 홍합이 안 돋는데 희한하게. 바다의 여름이 길어진 탓입니다. 바다 표층 수온이 20도 이상 되는 걸 바다의 여름이라고 부르는데 울릉도 독도 바다에서는 1960년대 70일 정도였던 기간이 작년엔 160일 가까이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어패류가 폐사할 수 있는 25도 이상 고수온 일수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홍합의 어린 내내 개체들이 이 고수온에 엄청 취약하거든요. 사망률이 이제 눈에 띄게 증가되는 거죠. 게다가 표층 수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따뜻한 물은 위에, 찬물은 아래에 머무르는 성층화 현상이 강화됩니다. 문제는 이 찬 심층수에 플랑크톤의 먹이인 영양염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들이 먹고 있는 게 식물 플랑크톤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표층이 너무 더워져가지고 물들이 섞어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이만 공급이 힘들어지는 거죠. 한류와 난류가 만나 풍부한 어장을 자랑하는 울릉도 독도. 하지만 이젠 우리 바다에서 가장 빠르게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울릉도 앞바다에선 열대어종 파랑돔 무리가 포착됐고 연무자리돔, 큰점촉수, 자바리처럼 제주에서 주로 보이던 어류들도 대거 관찰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조사에서 확인된 울릉도 어종 131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열대 아열대성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의 핵심 시설인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쓰다 보니 전기 먹는 하마라는 말도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의 절반가량이 데이터 센터 냉각에 씁니다. 액침 냉각이란 기술인데 누가 얼마나 빠르게 저렴하게 냉각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거대한 수조 속에 노란색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안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들이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류에 넣어 발열을 막는 겁니다. 액침 냉각이라 불리는 기술로 공기를 통한 냉각 방식보다 효율이 높아 30% 넘게 전력이 절감됩니다. 이 액침 용액 자체가 열 전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열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성능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액침 냉각은 초기 설치 비용이 크고 관리가 복잡해 아직 시범 운영 단계입니다.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건 역시 액체를 사용하는 칠러라는 냉각 기술입니다. 차갑게 만든 물을 열 교환기를 통해 순환시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는 대형 냉각 설비로 대당 최대 축구장 15개 넓이의 공간을 냉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성능과 효율이 뛰어납니다. AI 시대와 발맞춰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3년 이내에 1조 달성을 위해서 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냉각 기술 각축전이 벌어지는 건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열 관리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버들이 막대한 열을 내뿜는데 장비 손상이나 오작동을 막으려면 24도에서 28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지난 2022년 1,762메가와트에서 오는 2029년 49,397메가와트로 폭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액침 냉각 등 전력을 적게 쓰고 효율적인 냉각 방식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AI 주도권은 열관리 업체가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시장은 2030년엔 4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